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0월 31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합참은 북한에 총알바지 용병 파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적 도발을 지속적으로 북한은 감행하고 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을 감시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총알바지 용병 파견 등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4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7시 10분께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방식은 고각 발사로 이 미사일은 10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통령실은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도 대북 경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우리 군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규탄하며 지속적인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와 러시아의 총알바지 용병 파견, 핵실험 준비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찬명 합참작전부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거듭된 경고에도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건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SCM을 개최한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러북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 협력이 영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무기 거래 등 규칙 기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 러북 군사 협력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SCM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병력 10,000명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I am increasingly concerned that the Kremlin plans to use these North Korean soldiers to support Russia's combat operations in Russia's Kursk region near the border with Ukraine. 한미는 작전 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미는 또 북방 한계선 NLL이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북한의 NLL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미군과 함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 군의 주력 전투기와 무인기 등 110여 대가 투입돼 연합 방위 태세를 과시한 훈련 현장을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사격 훈련 준비를 마친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위용을 뽐내며 이륙합니다. 이어 적의 이동식 발사대를 발견하고 유도폭탄을 투하합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F-15K, KF-16 등 우리 군의 주요 전투기와 미 공군과 해병대의 주요 전력인 F-16 전투기, 무인기 등 11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훈련에서는 서해와 중부 내륙 상공에서 한미가 대규모 연합 공격 편대를 형성하고 적의 공격에 대응한 전술 비행과 정밀 폭격 훈련이 주를 이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쓰이는 적의 이동식 발사대를 표적 타격하고 레이더망을 뚫고 침투해 적의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하는 등의 훈련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도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미 공군은 지난 21일부터 연합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훈련에 나섰으며 훈련에는 주일 미군과 호주 공군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북의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한미 공조 아래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도발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창규 기자, 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선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ICBM을 발사한 건데요. 7,000km 이상 치솟은 뒤 약 86분 동안 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쏜 미사일 가운데 고도와 비행 시간 모두 최고 기록입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체가 신형 고체 추진 ICBM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발사 때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보내기 위해 최근 공개했던 신형 12축 이동식 발사대 텔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의 바퀴수가 늘어났다는 건 위에 싣는 미사일의 길이를 늘리면서 더 긴 사거리를 확보하거나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을 높였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번 미사일을 12축 텔에서 발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9축 텔에서 발사된 기존 화성 18형보다 사거리가 길거나 탄두 중량이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런데 미사일이 이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이 만난 직후에 발사가 됐거든요. 이런 북한의 의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를 파병하면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감행됐습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한 지 5시간 만에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린 겁니다. 때문에 한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미 대선을 앞두고 예상했던 대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현재 미국 대선이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판단과 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이벤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ICBM 발사가 포착된 뒤 긴급 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우방국들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을 감시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들 물품의 대북 유입을 막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겠다는 겁니다. 미 백악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양국 장관들은 국방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영역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1호 국정과제가 바로 소상공인의 도약이라면서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2년 연속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은 민생과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90만 명에겐 5만 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68만 명에겐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배달비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은행이 협업한 신규 보증부 대출은 올해보다 2조 원 늘린 14조 원으로 확대하고 전환 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늘려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량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 2천억 원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량을 더 늘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소상공인이 걱정 없이 사업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와 선수단 내 부조리한 문화를 타파하고 의료기관과 장비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개선 조치에 나섰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한 문화체육관광부. 협회와 대표팀에서 이어져온 부조리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수들이 원하는 바는 안세영 선수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대표 선수촌 내 부조리 문화를 개선합니다. 그동안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은 공휴일과 주말 내 외박 외출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훈련이 없는데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로 보고 외박, 외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 빨래 전담 등의 부조리 문화는 내년부터 정기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상 진단부터 재활 치료까지 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부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 신발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훈련 효과보다는 부상의 위험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3년 4월부터 의무화되고 있는 선수촌 내 새벽 훈련, 산악 훈련도 폐지합니다. 아울러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없애고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참여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고치지 않는다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에 다른 예산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김택규 협회장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원 물품을 받아서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배분했다는 겁니다. 이에 문체부는 김택규 회장의 해임을, 사무처장은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정부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기차와 무인 점포 등의 화재에 대응해 새로운 발화 원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또 선박 운항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이동식 수조 등 진압 장비를 확대 배치하고 무인 소방 차량을 개발해 2025년까지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리튬 배터리 저장고와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리튬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소화 약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려가 커진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급속히 늘어난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화재안전협의체 운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화재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는 회사 사이버 안전 관리 강화 방안과 바이오헬스 등 첨단 산업 기술 허가 심사 지침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선박 운항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선박과 선사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매뉴얼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중견, 중소선사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전형 민간 합동훈련으로 선사와 선박 담당자의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회사 사이버 안전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첨단 기술에 적합한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국과 관련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헬로윈데이와 부산 불꽃축제 등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를 이야기하고 철저한 합동 점검과 신속한 구조 구급체계 확립을 관계 기관에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신종 테러와 각종 사고, 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민관, 군이 함께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쳤는데요.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상의 드론이 저공 비행하더니 용기를 투척합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비틀거리더니 이내 하나둘씩 쓰러집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투척된 용기에서 정체와 독성이 불명확한 고압의 물질이 빠르게 확산되고 정찰 로봇이 우선 투입돼 위험을 탐지하고 구조 인력들은 응급 환자를 이송합니다. 테러범들이 에너지 시설에 침입해 위협을 가합니다. 작전 요원들이 즉각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저격수가 테러범을 사살합니다. 정부가 드론 등 신종 테러에 대비한 2024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드론과 같은 신종 테러 수단을 활용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실전적 훈련을 통해 신속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민관, 군경, 소방 통합작전으로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11개 기관 400여 명이 힘을 모았습니다. 제주도에서는 63개 기관 1,060여 명이 참여한 도서 지역 역대 최초, 최대 규모의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열렸습니다. 화재로 비상식을 요청합니다. 여객기가 엔진 화재 발생으로 제주 비행장에 불시착하는 현장을 가정한 상황. 지난 2022년 중국 여객기 추락으로 129명이 사망한 사고 등 여객기 추락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서는 방수 후에 진입해 주시기 바라고 그 후에 저희들이 구조 인력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해군 상륙함정, 특수장비 등이 동원됐으며 관할 경계를 넘어 화재, 유출 사고 등 복합재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화재가 건물 전체로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공연장, 경기장 화재 인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안전한국훈련입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형태의 화재 발생 상황 대처 능력도 점검하고 인명구조 등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국민 안전을 국가가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최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는 인접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어 피해가 커졌는데요. 소방당국이 건물 밀집 지역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수막 설비를 개량하고 성능 검증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현장에 취재했습니다. 뽀얀 연기가 공장 단지를 뒤덮습니다. 헬기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서보지만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설비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가까운 공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불은 건물 76동을 삼킨 뒤 11시간 만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이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고 다닥다닥 붙어있던 탓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수막 설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소방청이 개량된 수막 설비의 성능 검증에 나섰습니다. 화면 기준 오른쪽 판넬에만 수막 설비가 설치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막 설치가 설비된 샌드위치 판넬은 비교군에 비해 화재 확산이 더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량된 수막 설비는 기존 설비보다 물 분사 각도가 커져 화재 방어 효과가 증폭됐습니다. 또 소화용수 사용량을 25% 수준으로 줄여 장시간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방청은 수막 설비의 가장 큰 효과는 실제 화재 지점에 소방력을 집중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접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어 주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 주수를 하면 이제 소방력이 이제 분산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 수막 설비가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 이번 시연으로 수막 설비가 현장 활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검증된 만큼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건축물 외벽 수막 설비 개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K푸드 열풍을 타고 우리 김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죠. 김은 지난해 수산식품 중 최초로 수출 1조 원을 달성했는데요. 정부가 김의 영문 명칭을 국제 표준화하고 오는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펼쳐진 약 200헥타르의 김 양식장. 어민들이 김 포자가 붙은 김망을 바다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수온 상승으로 채묘 시기가 10일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김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가 김이에요? 예, 이렇게 까맣게 점점점 있는 게 다 김이에요. 이게 얼마 정도 자란 거예요? 25일 정도 자란 거예요. 최근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한류 열풍에 김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 우리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산식품 중에서는 최초로 수출 1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도 이미 9월까지 1조 원을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원료인 물김 생산량이 50에서 60만 톤 사이에 머물러 있어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수와 수출에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 마른 김은 올해보다 약 7% 증가한 1,000만 속을 추가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축구장 3,800개 규모의 양식장 2,700헥타르 신규 개발에 더해 수심이 깊은 먼 바다에서 1,000헥타르 규모의 추가적인 시험 양식을 추진하여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추가 양식 면적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김을 양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고수온에 강한 김 양식 품종을 보급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생산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간 해외에서 노리나 씨위드, 레이버로 불려온 김이 우리식 김 영문 명칭인 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김 등급제를 도입해 소비자는 좋은 김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생산자는 김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품질의 김 생산을 유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를 향해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며 의료 정상화에 함께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향후 수련 환경 개선 등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의료계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으며 전공의 여러분들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정부와 전공의가 열린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행정 체제 개편 방향과 이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실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 말까지 5개 권역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선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우수 정책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오늘 들여다볼 뉴스 키워드 노동조합 회계 공시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추진 방침을 발표하자 당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 회계 장부를 조합원이 아닌 전 국민에게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반면 노조가 국고 보조금과 조합비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는 만큼 정부는 국민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노조 회계장부의 대국민 공개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노조의 사회적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에게 회계 운영 실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과 노조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원의 회계 감시를 강화하면 될 일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공시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지난해 고용부의 설문조사 결과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조합원 대상 설문에서는 조합비가 투명하게 운영되냐는 질문에 부정응답이 긍정을 앞섰습니다. 공시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공시를 요구할 거란 응답도 66.7%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 공시 제도를 시행하며 노동개혁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지난해 공시 결과 노조 임직원에 지급하는 경비인 업무 추진비가 조합원을 위한 정책 사업비나 교육 홍보비보다 많이 지출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고 한다면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 사업비나 교육 홍보 사업비 부분을 좀 더 늘려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출을 늘려간다라고 하면 이런 회계 장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90%가 넘는 공시율을 기록했습니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이 비조합원의 노조 가입 선택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 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걷기 좋은 가을, 산책이나 등산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웃도어 워킹아의 수요도 늘어나는데요. 소비자원이 8개 브랜드의 아웃도어 워킹아를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유해물질 관련 문제는 없었지만 제품별로 기능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보행 기능성은 아이더의 오르공 V3, 네파의 카이트, K2의 휘스트 제품이 우수했고요. 노스페이스의 시에라,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버킷 마운틴 제품은 상대적으로 쉽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착용 만족도는 컬럼비아의 벤슨 와이드핏이 가장 높았고 K2의 휘스트가 뒤를 이었는데요. 소비자원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워킹화로 네파의 카이트를 꼽으며 소비자24에서 각 제품의 품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징계 수위를 낮춰줬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받은 사례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1990년대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을 징계 감경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고 일부 공공기관은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에 대해 징계 수위를 낮춰주기도 했는데요. 권익위는 직무 공적과 관계없는 표창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경이 적용되는 포창도 유효기간을 정하라고 기재부와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도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징계 감경 금지 비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119 구조견 고고가 하루 만에 실종자 2명을 찾아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간 재난 현장을 누비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 119 구조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기린비가 건립됐습니다. 대구 119 구조견 교육대 조성된 기린비에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했던 구조견 39두의 이름이 새겨졌는데요. 상단의 구조견 조각상은 대한민국 최초의 119 구조견 다소를 형상화했고 붕괴된 잔해 속에서 사람을 탐색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중단의 받침석은 영원한 안식처라는 의미로 하단의 디딤석은 전 세계 어디든 출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로 설계됐습니다. 119는 함께 활약했던 구조견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기린비를 제작했다며 누구나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3살배기 외동딸을 남기고 6.25 전쟁에 자원 입대했던 고 송영환 일병의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해는 2013년 9월 강원 망상동 일대에서 발굴됐지만 당시 기술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후 정확도가 높아진 최신 기술로 유전자 시료를 분석한 끝에 최근 유해 발굴 11년 만에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은 제9사단 29연대 소속으로 정선전투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1951년 26의 나이로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송일병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54년 9월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딸 송재숙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전자를 제공했는데 간절한 바람이 이뤄졌다며 국방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교실에서 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이해하는 수준은 학생마다 다를 텐데요. 자주 틀리는 문제나 잘 안 되는 영어 발음을 교과서가 알아서 인식해 집중 보완해주는 맞춤형 학습 지도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수업에 본격 도입됩니다. 그야말로 학습혁명이 시작되는 거고 그런 큰 변화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난제 중에 난제로 생각했던 입시 문제라든가 사교육 문제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AI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교과서를 말하는데요. 내년부터 초등 3, 4학년, 중1, 고1 학생들은 종이책 교과서와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로도 영어와 수학, 그리고 정보 과목을 배웁니다.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 기능은 맞춤 학습. 이 문제를 풀면 인공지능이 학생마다 학업 성취도를 분석하는데요. 이 성취도가 낮은 느린 학습자에게는 기본 개념을 다질 수 있는 기초학습 과제를 추천해주고요. 성취도가 높은 빠른 학습자에게는 토론이나 논술과 같은 심화학습 과제를 제공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교실에 학생 20명이 앉아 있다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20명 각각의 보조교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도입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부모님들 궁금하실 텐데요. 학생별 학습 정보는 통합학습기록 저장소에 보관됩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개인별 학습 현황과 추천학습 콘텐츠를 볼 수 있고 교사는 학급별, 학생별 학업 참여도, 지원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 학부모도 자녀의 학업 참여도, 과목별 학업 성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기로 수업과 무관한 콘텐츠를 접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각 시도교육청의 전문 장비를 통해 유해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일부 선도 학교에선 디지털 기반 시범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까 수업이 더 재밌었어요. 아이들에 맞는 문제를 제공하고 또한 저희들이 바로바로 또 피드 교육을 하면 아이들 학습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을 기르고 필요한 학교 인프라를 구축해야겠죠. 이에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일선 학교의 디지털 기기 보급 현황과 학교 무선망 점검을 강화하고요.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수학, 영어, 정보 교사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 확대를 위한 연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이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가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11월에도) 여수 밤바다에서 펼쳐지는 불꽃축제, 또 모래 언덕이 장관인 태안의 사구축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아직 가족과 함께 나들이에 나서지 못하셨다면 11월에 떠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